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동양인 차별과 혐오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아시아인 혐오 범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죠. 이 혐오 범죄의 가해자 대다수는 서양인으로 동양인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강도짓을 하며 심지어 살해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수많은 혐오 범죄로 동양인들은 매일 두려움에 떤다고 해요. 세계를 병들게 하는 이런 차별과 혐오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Got my eyes looking Korean every time that I fly VIP and my money look Arabic, blunt looking Cuban, my eyes look Korean, the coke look Odean, I'm high, hold my eyes low like Koreans, Orient. 서양 래퍼들은 이렇게 한국인의 눈을 비하하며 혐오 표현이 담긴 가사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광고를 보면 백인 남성의 땀에 젖은 셔츠를 수거해 진공 포장 후 자판기에서 판매하고 그것을 아시아 여성이 구매한 후 냄새를 맡으며 이것이 봄의 향기라고 하며 광고가 끝나는데요. 이 영상은 독일 호른바흐 DIY 기업에서 만든 것으로 광고가 업로드된 직후 해당 광고가 인종차별이라며 영상 삭제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에 호른바흐 측은 백인 남성은 자연, 동양인 여성은 도시인을 상징하며 단지 도시에서의 나쁜 삶의 질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렇게 동양인 혐오는 우리생활과 가깝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해 알고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인종차별 역사를 알고 동양인 혐오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동양인 혐오와 차별의 역사는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요. 초기 오리엔탈리즘은 동양 세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대항해 시대에 인도와 중국 등의 동양 문물을 신비하게 바라본 서양인의 시선을 엿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에 대한 서양의 호기심 정도를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동양인 혐오를 설명할 수 있냐고요?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을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구별에 기초를 둔 사고 스타일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이라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서양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동양인은 차분하고 감성적이고 수학과학을 잘한다. 서양인은 활발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 이런 거요. 에드워드 씨는 이런 이미지를 만든 기초가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한 거죠. 이러한 사고는 19세기 유럽의 그림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이슬람의 하렘을 그린 그림이에요. 하렘은 금지된 것을 뜻하는 하람이라는 아랍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하렘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이 그림은 하렘이 곧 금지된 공간이며 벌거벗은 여자들로 가득한 천박한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그림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서구인들은 동양을 후진적인 사회라고 인식하고 정의해버려요. 굉장히 편향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관념은 동양과 서양을 비교했을 때 동양 정체성의 배경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변질된 오리엔탈리즘의 정체성이 미개한 동양을 문명화해야 된다는 도덕적, 종교적 사명들로까지 이어지고 결국 서양은 제국주의에 열광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영국이랑 동맹도 맺고 제국주의 열강 중 하나로 급부상했잖아요. 그럼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일본으로 인해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동양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니까. 실제로 일본을 무시하던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지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요. 전쟁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래서 서양인들에게는 개화시켜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분이 등장해서 이상한 주장을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비렐름 2세인데 이분이 황하론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따로 계기가 있어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도 한몫했겠지만 이분이 일본을 아주 싫어했던 이유가 제일 커요. 왜 일본을 싫어했냐? 일본은 19세기 말에 독일의 프로이센을 국가 모델로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일본인들 독일로 요약을 보내줍니다.
근데 독일이 기껏 유학생들 받아주고 가르쳐줬더니 일본이 영국이랑 동맹을 맺네. 아주 호랑이를 키웠네. 비렐림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장한 황하론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동양인 악의 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 유목민족이 유럽에 침입할 때마다 유럽은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요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동양을 악의 축으로 세웁니다. 이 황하론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수그러들게 되는데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황하론은 코로나처럼 전파되기 시작해요. 전쟁이 끝나고 엄청난 대공황이 들이닥쳐서 직장에서 잘리고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옆집 중국인들은 일자리가 있네? 중국인들이 우리 미국인의 일자리를 다 먹어버리네? 황하론이 정착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죠. 황하론을 바탕으로 한 인종 갈등론이 이렇게 인기를 끕니다. 중국인을 더러운 노란색 폭도라고 부르고 국가적으로 노골적인 혐오를 법안으로 표현합니다. 아시아계 이민 제한법, 국적 식별 법안 등을 제정해서 동양인들을 악의 무리로 배척하죠.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와중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일어납니다. 일본인들도 차별을 받게 되죠. 이때 동양인들을 침팬지라고 부르고 눈을 찌짐해 조롱하는 행동도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중국의 공산화, 냉전, 일본의 경제성장의 두려움을 바탕으로 황하론이 이어져요.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구에서는 황하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세계는 역사적으로 혐오를 품고 살아왔어요. 현재도 이런 팬데믹을 이유로 끔찍한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항하여 스탑 러시안 헤이트 운동은 한국계 미국인 배우 산드라 오와 데니얼 킴 등 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중들에게 경각심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었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올바른 인식을 수반한 표면적 반대 의사 표현은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차별 반대 슬로건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의미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이타적인 가치관 강의 등 우리의 손으로 혐오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세계와 세계를 이간질시키는 혐오를 없애야 해요. 일상에 만연해 있는 혐오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보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성적인 사실인지 감정적인 편견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혐오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엉뚱한 책임 전가도 혐오 근절의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늘 주의해야 해요. 고유한 개인으로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본인의 권리 또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도록 해요.